안녕하세요. 세로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빚 문제, 실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의료비 지원, 주택 공급, 서민 금융까지 알아두면 좋은 생활복지제도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기초생활제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제도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위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을 반영한 중위소득표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의 부교재비, 학용품기, 교과서대,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제도는 주거지관할 주민센터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생활할 곳을 잃었어요. 기초수급이 중지되어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별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통신요금, 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등을 면제하거나 할인해드립니다. 통신요금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를 감면하며 통신사 대리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주민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희귀 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이하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주택을 최장 2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가능하며 LH 마이옴 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주택 지원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최대 20년까지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LH,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각 콜센터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자활 근로사업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희망자가 대상이며 자활 근로사업단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내 일자리 모집 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급하다고 고금리 대출, 불법 대출을 쓰면 빚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출이 필요할 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서민이 주로 필요로 하는 생계, 주거, 창업, 운영자금 등을 위한 대출 상품부터 자산 형성 지원제도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서민금융 한눈에라는 사이트인데요. 내게 꼭 맞는 대출 상품이 궁금할 때, 똑똑하게 자산을 모으고 싶을 때 편리하게 한 곳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복지 지원 제도를 담은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각 취급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빚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세요.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 안녕하세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온 말인데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어렵기만 한 우리의 삶에서도 나에 대해 먼저 잘 알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집 가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무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 주실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전문 강사 김선길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재무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재무관리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재무라는 용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맞는 재무 관리를 하는 거죠. 재무 관리를 혼자서도 할 수가 있을까요? 재무 관리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재무 관리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학교 다닐 때 생활계획표를 짜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표는 하루, 월, 연 단위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짜잖아요. 재무관리도 하루, 월, 연 단위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활계획표를 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위안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감이 잘 잡히진 않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관리는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신의 재무 상태 평가하기. 두 번째, 재무 목표 세우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 세우기입니다. 네, 생각보다 단계가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신의 재무 상태 평가하기입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총 재산, 즉 자산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자산 상태표와 수지 상태표를 그려볼 것입니다. 네, 강사님. 근데 표를 그려보라고 하시니까 벌써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이름만 보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과 수지가 무엇인지만 잘 알고 있으면 표로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강사님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상태표를 그려보고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자산 상태표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내 자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내 재산을 순자산과 부채, 즉 갚아야 할 빚으로 구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상태를 그려본다고 하셨는데 빚도 자산인가요? 맞습니다. 자산 상태표를 그려볼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빚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마련할 때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큰 목돈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임차 보증금이 1억 원이 필요하고 내가 가진 돈은 5천만 원만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보통 대출을 받죠. 저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증금 1억 원, 대출금 5천만 원을 자산 상태표로 먼저 그려볼까요? 먼저 왼쪽에 보증금 1억 원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을 써보세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차액이 내가 가진 순자산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금융자산을 적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적금은 당연히 자산이니까 앞서 그린 표, 보증금 아래에 예적금 잔액을 차례로 적습니다. 아나운서님, 여기서 긴급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가진 투자금을 자산 상태표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강사님이 자산 상태표는 현재 시점에서 내 재산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점의 평가액을 적는 게 아닐까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등생이시네요. 맞습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은 내가 주식을 샀을 때의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손실을 보고 있든 이익을 보고 있든 지금 다 팔았을 때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로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어떨까요? 보험도 역시 현재 평가액으로 적어야 하니까 예상예약 환급금을 적는 것 같은데요.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맞습니다. 보험금도 만약 지금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자산 상태표를 채워야 합니다. 자,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파악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아직 기재하지 않은 빚을 우측에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네, 재산을 쓸 때는 신이 나는데 막상 빚을 쓰려니 좀 속상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건강한 내 재무 상태를 위해서는 뭐 이 정도 참아야겠죠. 네, 내가 가진 재산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 즉
순자산을 파악하려면 빚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 작성하셨으면 좌측에 있는 재산의 합계에서 우측에 있는 빚의 합계를 빼보시면 바로 그 차액이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인 순자산이 됩니다. 네, 적어놓고 보니까 어렵지 않게 내 자산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산 상태표를 그려보면 갑작스런 일로 돈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손실을 보고 있어 팔기에는 아까운 투자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적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네, 자산 상태표로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자산 상태표를 매년 주기적으로 작성해 보면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순자산이 무려 1,400만 원 늘었어요. 투자한 주식이 빠지지 않았다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 상태표를 그려보니까 확실하게 내 재산을 한눈에 알 수 있네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이렇게 투자 자산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글쎄요, 자산이 늘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시면 신용대출이 5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적금이 늘어난 금액은 1000만 원이거든요. 신용대출을 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였으면 매월 나가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자산을 활용하려면 예금을 해지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번에는 땡입니다. 만기가 남아있는데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원래 받기로 한 이자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꼭 부동산이나 전세금으로만 담보대출이 되는 건 아니고 예금도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보다 훨씬 싸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약관대출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자산 상태표를 잘 쓰면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수지상태표를 작성해 볼까요? 수지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적어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네, 강사님, 저도 돈 관리를 잘하고 싶은데요. 빨리 수지 상태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수지상태표는 월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급여와 같은 수입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지상태표에 기록하기 위해 매일 지출을 기록한 가계부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월 말 지출을 종합해 볼 때 사용 목적에 따라 수지상태표에 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계부는 매일 작성해야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가계부 쓰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정말 편한데요. 우선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가계부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 보험, 연금 등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쉽게 가계부를 쓰고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작성한 가계부 목록을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서 수지 상태표에 작성하면 좋을까요? 먼저 큰 카테고리를 수입과 지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가게에 들어온 모든 돈을 좌측 수입란에 작성하고요. 사용한 모든 돈을 지출란에 적어보겠습니다. 지출을 적을 때에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서 적어보면
어느 지점에서 전략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달 나가는 적금도 지출로 봐야 되나요? 네, 적금은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 고정 지출로 작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금도 지출로 잡아야 총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지 상태표 예시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느 부부의 수지 상태표인데요.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수입이 500만 원이고 지출이 470만 원이니까 여유자금이 3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30만 원 흑자죠. 그런데 이걸 항목별로 좀 더 살펴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지출액을 보시면 보험금 지출이 무려 110만 원이나 됩니다. 반면 적금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점은 잘한 점이지만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납부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네, 수지 상태표로도 정말 많은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산 상태표와 수지 상태표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재무 목표를 세워야겠죠? 예, 맞습니다. 재무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재무 목표를 세울 때 개인과 가족의 목표를 각각 세워볼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 목표, 2에서 3년의 중기 목표, 4년 이상의 장기 목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나의 취미용품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개인의 목표가 될 것이고 1년에 한 번 가족여행 가기는 가족 공통의 목표이자 단기 목표가 되겠죠. 그럼 내 집 마련의 재무 목표는 어떨까요? 내 집 마련의 재무 목표는 가족 공통의 목표이자 장기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재무 목표를 개인적인 것과 가족 공통인 것,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모두 적어보세요. 그럼 재무 목표를 세우기 수월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재무 목표는 스마트하게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작정 돈 모으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가족 여행을 위해 1년간 200만 원 모으기처럼 구체적이고 양이나 횟수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정해진 기한이 있는 목표입니다. 와,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많은 목표가 있는 것은 정말 좋지만 경제적 자원에는 제한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재무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무 목표의 중요성을 체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음 단계인 실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네, 그럼 강사님, 실천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가족 여행 가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우선 여행에 필요한 금액과 매월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용 적금 통장을 만들어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재무 목표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무리한 계획으로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해 보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지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전체 수지 상태를 또 점검해야 되는군요. 오늘 우리 강사님 덕분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재무관리 잘 해봐야겠어요. 재무관리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니 다행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재무관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오늘 목표는 성공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몇 개 내려고 합니다. 네, 올 것이 왔군요. 그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입과 지출 상태를 표로 작성하는 것을 자산 상태표라고 한다. 아, 강사님, 이건 좀 쉽네요. 아니죠. 수입과 지출을 표로 나타낸 게 수지 상태표죠. 아, 맞습니다. 용어 확인 차원에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빚도 자산이다. OX. 오, 자산입니다. 갚아야 할 자산. 맞습니다. 빚이 자산이라는 걸 많이들 모르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내보겠습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순자산. 맞나요? 남에게 빌린 돈 없는 순수 내 자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모두 맞추셨네요.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걸 알려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나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탁드립니다. 신용 자산 관리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복,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의 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세요. 또한 신용금융교육이 필요할 때는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설당이 없게 된다. 공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돌로레스 크리거 교수는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재산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신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 신용점수 조회 방법, 신용점수 관리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이 좋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설명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전문 강사 장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신용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고 또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신용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신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제 소개를 하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벌써 2번이나 이 신용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에도 신용이 들어가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신용카드를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신용카드 결제 언제 하세요? 보통은 신용카드를 쓴 다음 달에 나가도록 해두지 않나요? 네, 맞아요. 먼저 쓰고 나중에 갚잖아요. 바로 이게 신용이고요. 이런 신용거래가 가능한 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믿을 수 있으니까 먼저 쓰게 해주고 또 나중에 갚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신용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신용카드도 안 쓰고 대출도 없어서 신용거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통신 서비스도 신용이거든요. 먼저 한 달치 요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하니까요. 그러네요. 이 통신 서비스도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니까 결국엔 신용이네요. 강사님, 그러면 신용이 있어야 신용거래가 가능한 건데요. 이 신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신용평가회사라 하고요. 간단하게 CB사라고 부릅니다. CB사는 KCB, 코리아 크레딧 뷰로,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고요. 이 기관에서는
개인의 상환 이력, 신용거래 형태 등의 금융거래 이력과 비금융거래 이력을 수집해서 신용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이력은요, 은행이나 카드 등 금융회사의 거래 이력을 의미하고요. 비금융거래 이력은 통신비, 공과금 등의 납부 이력을 의미합니다.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금융거래, 비금융거래 모두 포함해서 신용점수가 매겨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용점수는 1점에서 1000점까지 있고요. 1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낮고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렇게 객관적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 평가받은 결과가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이 점수를 또 참고해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줄지 또 한도는 얼마까지일지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각 금융회사에는 내부 신용평점 시스템이 있어서 CB사의 신용점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CB사 정보와 각 금융회사의 평점 시스템 등을 고려해 개인과 신용거래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시험 점수처럼 내가 몇 점인지 각 기관으로부터 나의 신용에 대해 평가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데요. 모든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발급이나 계좌 개설, 대출, 그 외에도 신용회복, 그리고 파산면책, 개인회생이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모두 수집해서 관리합니다. 나의 금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 신용점수는 개인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개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평가 회사인 KCB에서 운영하는 올 크레딧 사이트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군요. 그런데 저도 이 신용점수 조회를 해보았는데 KCB와 나이스 평가정보 점수가 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각 평가사에서 개인의 신용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금융회사에서는 KCB, 나이스 평가정보 이 두 기관의 정보를 모두 참고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해서 조회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신용 점수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에서도 조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나이스 평가 정보와 제휴를 맺어서 해당 어플 등에서도 신용 점수를 열람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내 신용 정보를 조회했는지 대출 이력 등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타인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또 내 동의 없이 신용 정보 조회는 하지 않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신용조회로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개인이 신용점수를 조회하면 신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신용점수 조회 여부와 횟수는 신용점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주 조회하셔서 신용점수를 관리하셔야죠. 신용점수도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비금융거래도 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동통신비 사실 얼마 안 되니까 한 달 정도는 밀려도 괜찮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자동이체를 해두는 편이 좋고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공과금,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본인이 등록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은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주부, 고령층 등이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주거래은행과 카드사를 정해서 오랫동안 거래하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신용점수에 신용거래기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험을 쌓은 사람은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을 해서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오랫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에는 오랜 시간 갚아온 이력이 남아있는데 카드를 해지하면 그 기록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카드를 해지하려면요. 최근에 발급한 카드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래된 신용카드는 해지하지 않는 게 신용점수 관리에 좋은 팁이군요. 그러면 몇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이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나요? 개수가 많아도 연체가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많아질수록 관리가 어려워서 연체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지출 패턴과 규모에 맞춰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제 지인 중에는 이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 없애고 이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아주 좋죠. 과소비를 걱정해서 체크카드를 쓰신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안에서만 소비할 수 있고 즉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자산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체크카드는 신용거래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 신용점수 관리 측면에서는 신용카드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기록도 신용점수를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크카드가 또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에도 유리합니다. 아, 이 체크카드를 쓰면 유리한 부분이 있었네요. 소득 공제율도 더 높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체크카드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또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편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통신요금 납부용 카드를 해지하고 새 카드를 신청하면서 자동이체 변경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요금 연체 중이라는 문자를 받고서 부랴부랴 연체료를 납부하고 자동이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흔해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뀌면 모든 금융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거나 어플 등을 통해서 직접 변경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요? 네, 변경해둬야 대출 상환일이나 또 연체 정보 등 관련 정보들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장기 연체를 할 수 있어서 신용점수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일이니까 변경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세요. 강사님, 그럼 아예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연체할 일이 없으니까 신용이 좋게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요, 휴대전화 쓰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안 되죠. 일단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이용부터 신용 거래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학자금 대출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신용 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의 신용 점수는 어떨까요? 만점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신용 점수는 신용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매기기 때문인데요. 믿음을 바탕으로 약속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기란 쉽지 않겠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약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믿음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신용거래를 하면서 미납 없이 잘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럼요. 신용을 잃지 않는 것, 즉 제때 돈을 잘 갚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네, 우선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럼 현금이나 체크카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보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네, 집을 살 때 혹은 집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 아주 큰 돈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럴 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가 높을 수 있고요. 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문을 두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금리 대출과 고금리 대출의 이자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빌렸을 때 A는 4%, B는 15%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연애 이자를 400만 원 냅니다. 그리고 15% 대출받은 B는 1,500만 원 이자를 내죠. 무려 1,1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우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아주 크죠. 그러니까 신용 점수 관리는 필수입니다. 네, 오늘 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용관리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신용점수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 겸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퀴즈를 내신다니까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한번 네.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네. 네, 이동통신 서비스는 신용거래가 맞다, 아니다. 맞다.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결제하니까 신용거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네.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신용 점수에 상관없이 연체가 없다면 누구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네.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네. 신용 점수 만점은 1000점이다. 맞다. 맞았습니다. 네, 오늘 완벽하게 수업 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셨나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신용관리 잘하셔서 신용점수 1000점 만점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신보기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띄워주세요. 네, 신용 자산 관리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 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의 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세요. 또한 신용금융교육이 필요할 때는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교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